사라진 며느리. 김호환 명탐정 시리즈 제7탄. 2024년 11월 14일 오전 8시 20분. 서울 강북구 00 아파트 102동 1503호. 그날 아침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평범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다. 며느리가 집에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신고자는 68세의 박정자, 이 아파트의 세입자로, 실종된 사람은 그의 며느리 윤지영 34살.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젯밤까진 분명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 방도 짐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잠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건 신고 접수 이틀 뒤였다. 정자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린 건 경찰 수사가 실종으로만 치부되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김 형사님, 아니 김호환 탐정님. 그 아이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절대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는 가볍게 안경을 고쳤으며 접수 서류를 훑었다. 남편 이름 박성민 38, 건축사무소 직원. 혼인 5년차, 자녀 없음. 가족 동거인은 시어머니 박정자, 시아버지 박철호. 표면상으로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실종 정황. 11월 13일 밤 11시 40분 윤지영, 거실에서 TV 시청. 11월 14일 오전 7시 시어머니, 며느리가 방에 없는 것을 확인. 지갑, 휴대폰, 옷 모두 그대로. 출입문 잠금 상태 유지. CCTV에 외출 장면 없음. 즉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사람은 사라졌다. 밀실 실종?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건 명백했다. 더 이상한 건 사건 접수 다음 날부터 남편 박성민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이었다. 남편이요? 출근했다고요? 근데 회사에도 안 나왔다고요? 무언가 냄새가 났다. 나는 곧장 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1503호. 복도 끝에 자리한 집은 조용했다. 그러나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았다. 표백제와 향초가 섞인 냄새. 흔히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다. 거실 테이블엔 찢어진 사진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 밑에는 낯선 비닐봉지가 처박혀 있었다. 그 안에는 여성용 운동화 한 짝. 바닥엔 짙은 갈색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휴대용 루미노를 꺼냈다. 푸른빛 형광이 순식간에 번졌다. 피야, 여기서 피를 닦아낸 게 맞아. 그러나 경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정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윤지영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 박정자.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정자 씨, 혹시 이 집에서 그날 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정자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렸어요. 하지마, 제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등줄기를 식히는 싸늘한 직감이 스쳤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으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윤지영이 사라진 아파트에서의 첫 조사를 마치고 나는 곧장 관리실로 향했다. 사건을 풀기 위해선 CCTV가 열쇠였다.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이 세 곳에서 어떤 장면이든 포착됐다면 실종인지 납치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11월 1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녹화된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소장은 잠시 주저하더니 말없이 USB를 내밀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문제 1. 1503호 복도 카메라 0118분. 오후 11시 47분부터 자정 직전까지 영상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문제 2.
지하 주차장 출입구 새벽 3시 12분 의문의 차량 출입. 번호판은 일부만 찍혔고 차량 소유주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워진 시간대는 윤지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다음 행선지는 남편 박성민의 회사였다. 그러나 회사 동료의 말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어제 출근요? 아니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안 나왔습니다. 병가도 아니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일주일 전부터 잠적? 그런데 가족은 어제 출근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거짓말. 나는 남편의 행적을 더 파고들기로 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추적한 결과 11월 10일 밤 박성민이 한강 북단 모텔에서 어떤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아내 실종 사흘 전 다른 여자와 모텔이라.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종에서 질투, 분노, 계획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 그날 저녁 다시 1503호를 찾았다. 이번엔 시어머니 박정자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느리 실종 다음 날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했죠. 왜입니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도둑 들까봐. 거짓말이죠. 경찰 기록엔 변경 요청 시간이 새벽 3시 2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7시간 뒤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속삭였다. 사실 그날 새벽 성민이가 다녀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피 묻은 셔츠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두 번째 거짓말.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새벽에 돌아왔다.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다음 날 오전 나는 경찰과 함께 1503호의 지하 창고를 수색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 몇 벌과 신발, 그리고 짙은 붉은 얼룩이 스며든 담요가 있었다. DNA 검사 결과는 이틀 뒤 나왔다. 그 피는 윤지영의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었다. 담요 속에서 발견된 사진 조각 한 장. 한강 북단 모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박성민과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13일. 계획한 대로. 사건 기록 메모 기모한 탐정 개인 수첩. CCTV 18분 공백 의도적 삭제 가능성 높음. 남편 행적 거짓말 사흘 전부터 잠적, 외도 정황. 새벽 3시 현관 잠금 변경 은폐 흔적. 피 묻은 셔츠, 담요, 사진, 계획된 범행 가능성이 높음. 이제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사진 속 낯선 여자가 이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 사진 속 낯선 여자는 오래지 않아 신원이 밝혀졌다. 이름 서유나 32. 프리랜서 요가 강사. 겉으로 보면 평범한 여성 같았지만 과거를 들춰보니 이야기는 달랐다. 서유나 전과 기록.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남성 상대 폭행 혐의 벌금형. 2020년 동거남 재산 갈취 사건 연루 기소유예. 2023년 피의자 박성민과 첫 만남 요가 수업 수강생으로 인연 시작. 그녀는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었다. 남자를 조종하고 이용하던 전적이 있는 인물. 그리고 박성민은 그런 유나에게 빠져들었다. 11월 13일 밤 윤지영이 사라진 당일의 행적을 복원하기 위해 나는 인근 편의점, 엘리베이터, 택시 블랙박스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장면 하나를 발견했다. 23시 58분 41초 1503호 맞은편 복도 CCTV에 두 개의 그림자가 포착됐다. 하나는 박성민, 다른 하나는 여성 체구. 하지만 윤지영의 옷차림과 일치하지 않았다. 외도녀 이 아파트에 왔던 거야?
공범의 존재가 명백해졌다. 그리고 이 시각은 CCTV가 공백으로 사라진 시간과 완벽히 일치했다. 다음 날 나는 서윤아의 자택을 찾았다. 예상대로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탐정임을 밝히자 문틈 사이로 작고 차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요. 이 세상에서. 문은 다시 닫혔고 안쪽에서 자물쇠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인을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 같은 날 오후 사건의 결정적인 증언이 추가됐다. 아파트 경비원 최영배 58세의 말이었다. 그날 밤 12시쯤이었나 이상한 걸 봤어요.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둘이 무거운 쇼핑카트를 밀고 나오는 걸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덮개를 씌워놨고 피 같은 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자 둘이라고요? 박성민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근데 그 사람 시아버지 박철호 씨 같았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새로운 퍼즐. 외도녀 서윤아 사건 전날 밤 현장 방문. 박성민 사흘 전부터 잠적, 공범 가능성 높음. 시아버지 박철호 새벽에 무언가를 운반. 그리고 그 쇼핑카트는 새벽 3시 12분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간 의문의 차량과 연결된다.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답은 하나뿐이었다. 탐정 수첩 가설 정리. 가설 1 윤지영은 살해당했다. 가설 2 공범은 최소 2명 이상 박성민 제3자 서윤아 또는 시아버지. 가설 3 시신은 이미 외부로 반출되었으며 사라진 18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단서를 찾아 윤지영의 SNS 계정을 뒤졌다. 그곳에는 의미심장한 마지막 글이 남겨져 있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때다. 그 글은 실종 전날 밤 9시 12분에 업로드된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한강 하류의 하수구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다. DNA는 윤지영과 일치했다. 윤지영의 DNA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나는 곧장 박성민의 아버지, 박철호 67세를 찾아갔다. 그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지역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그는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골프 모임이 있었다. 내 이름을 이런데 엮지 말게. 하지만 나는 그가 말한 골프장 CCTV와 입장 기록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11월 13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 골프장엔 없으셨더군요.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갔다. 무슨 말인가? 그날 난 새벽 3시 10분 주차장에서 무거운 카트를 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증인은 시신 일부에서 나온 지문이 당신 것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침묵. 그가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 대신 묘한 단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게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단순 은폐를 넘어선 공모의 인정이었다. 동시에 나는 서윤아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그녀는 초반엔 끝까지 발뺌했지만 담요에서 나온 지문과 모텔 사진을 제시하자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래요. 처음엔 단순히 겁만 주자고 했어요. 지영 씨를 협박해서 이혼 서류에 사인받고 재산만 받고 떨어지자고요. 처음엔이라니 계획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성민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우리를 망칠 수 없어라며 흥분했고 그날 난 그 집 복도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지영 씨는 다시 안 나왔어요. 사건 재구성 기모한 메모. 계획 1 윤지영 협박 후 이혼 합의 강요. 변수 1 박성민의 폭발 살인으로 비화.
변수 이박철호의 개입 시신, 은폐 및 증거 조작.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공범으로 얽히면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달았다. 며칠 후 경찰은 주차장 CCTV에서 사라진 의문의 차량을 추적해 경기도 외곽 창고를 급습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윤지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그리고 화학약품과 절단 도구였다. 박철호의 지문, 서윤아의 머리카락, 박성민의 DNA까지 모두 검출됐다. 결국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세 사람 모두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퍼즐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윤지영의 시신은 온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체포 직후 박성민은 취조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 여자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말은 협박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윤지영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일까? 탐정 수첩 새로운 가설. 가설 1. 윤지영은 살해당했으나 일부 증거는 조작되었을 가능성. 가설 2. 윤지영은 범행 직후 도주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은닉되었을 가능성. 가설 3. 누군가 제4의 인물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 며느리 윤진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인 마포구 우성 아파트 702호로 향했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고 남편 한지훈과 시어머니 박영자의 진술에도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엔 아직 우리가 못 본 게 있다. 김 형사님, 현장에선 이미 다 뒤졌잖아요. CCTV도 이상 없고. 형사 이중원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중원 씨, 사람은 흔적을 지울 수 있어도 공간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직 이 집은 다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건 당일에는 급박한 상황이라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벽 한쪽. 다른 벽지와 색이 미묘하게 다른 작은 직사각형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 교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뭐죠? 나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 거긴 예전에 수납장을 붙였다가 떼어낸 자리라고 하던데요. 지훈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명백히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세심히 살폈습니다. 곧장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모서리에 아주 미세한 힌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짝을 달았다 뗀 자국이었습니다. 수납장이라 그런데 이 자국은 수납 장용이 아니라 문짝 자국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를 손톱으로 눌러보자 아주 작게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며 벽의 일부분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이거? 박영자가 놀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벽이 아니라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안쪽에는 가느다란 계단이 내려가고 있었고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요? 중원 형사가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비추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지하 창고에 가까웠고 오래된 가구와 박스들 사이에서 우리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여성용 슬리퍼 한 짝. 그리고 윤진의 것으로 보이는 헤어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에 왔었어. 나는 단정하듯 말했다. 박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그게 제가 몰랐어요. 저런 공간이 있는 지도라고 변명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창고 벽 너머에서 철컥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나는 손짓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문 너머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마치 입을 틀어막은 사람의 신음 같았습니다. 안에 누가 있어요? 나는 중원에게 눈빛을 보냈고 그는 곧장 백업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특수열쇠로 철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엔 윤진이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테이프로 묶인 채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지만 탈진 상태였습니다. 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나는 분노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훈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윤진을. 순간 모두의 시선이 박영자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벽에 기댄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가문을 망치려 했어. 박영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좀 반성하라고.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름이 끼칠 만큼 냉정했습니다. 사라진 며느리는 납치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 의해 집 안지하실에 감금돼 있었던 것. 그 사실이 밝혀진 순간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감금 폭행 사건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박영자가 감춘 진실은 이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윤진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박영자와 공모자들이 거액의 유산과 해외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감금당했다. 시아버지와 남편 지훈, 시누이 박성민까지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윤진이 알게 된 자료는 불법 금융거래 증거였다. 사건은 단순 감금이 아닌 국제금융범죄와 연계된 계획적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이제 김호환은 옥상 창고에서 숨겨진 문서를 찾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윤진의 감금 사건에서 나는 702호 옥상 창고에서 숨겨진 문서와 노트북을 발견했다. 해외 계좌 내역과 기업 명세서, 박영자와 지훈 관련 서류가 담겨 있어 사건이 단순 가정 범죄가 아니라 국제금융범죄와 연결된 범죄임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박영자, 박성민, 지훈, 그리고 해외 브로커 김태환까지 총 4명의 공모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윤진의 안전과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윤진의 감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범죄가 아니라 거액의 유산과 국제금융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 김태환이라는 해외 브로커가 반복적으로 계좌를 조종하며 사건의 실질적 배후임이 드러났다. 옥상 창고와 지하실에서 발견한 노트북과 문서 덕분에 박영자와 박성민, 지훈의 공모가 확인되었고 윤진을 둘러싼 위험과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은 이제 국제금융범죄와 연계된 수사 단계로 확장되었다. 윤진을 감금한 사건의 배후에는 국제금융범죄가 얽혀 있었다. 김태환이라는 해외 브로커가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조종하며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드러났다. 국내 증인과 문서, 노트북 기록을 바탕으로 나는 김태환의 국내 자금 흐름과 위치를 특정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국제금융범죄와 연결된 범죄 수사 단계로 확대되었다. 박영자와 공범들은 여전히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윤진은 증언자로 사건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다. 윤진은 지하 감금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국제금융범죄와 유산 은닉이 얽힌 사건으로 숨겨진 공범 김태환이 해외 계좌를 조종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박영자, 박성민, 지훈은 국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김태환은 인터폴 협조로 해외에서 체포 계좌가 동결되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윤진은 유산을 반환받고 안전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가정 범죄처럼 보였지만 국제금융범죄까지 연결된 복합 사건으로 결말은 정의 실현과 진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